주의 내지는 포민주의 저차구매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막스가 포민주의 고차구매에서 얘기했던 조건이 지금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생산수단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유인 사회주의 사회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유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지금 상당 부분은 사적 소유자한테 이렇게 이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투기 이익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없고 그것이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에서보다 더 많은 재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따라서 기본소득이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내지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점에서 포워드는 그 빰파리스하고는 이제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빰파리스는 사회주의는 더 많은 돈을 기본소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경쟁과 혁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생산 성과가 높지 않아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분히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자본주의보다 발전한 자본주의 내에서 기본소득이 좀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포워드와 깜파레이스가 입장을 달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3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스한테는 착취 개념뿐만 아니라 수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착취라는 말은 독일 말로는 이제 아우스보이트 또는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영어도 똑같습니다. 철자가. 그 수탈은 엑스프로프리아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도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읽기는 좀 다르게 읽지만. 근데 착취는 막스는 분명히 자본론이건 그 다른 곳에서도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자본가가 뺏어갈 때, 그러니까 생산 과정 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안에서의 빼앗김의 과정을 자본주의적인 착취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본론에서 수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막스주의자들 안에서 상당 부분 무시되어 왔다는 겁니다. 막스가 말하는 수탈은 보통 시초 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시초 축적의 단계에서 토지에 대한 공유 토지에 대한 어떤 그 대자본가 내지는 대토지 소유자가 빼앗아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수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초 축적의 시기만이 아니라 시초 축적이 아닌 시공간에서도 계속 수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을 거듭난 속에서의 빼앗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아마 생산 과정에서의 빼앗김만큼이나 생산 과정 아닌 시공간에서의 빼앗김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투기소득은 전부 수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양도 차익이나 아니면 주식 양도 차익이나 기타 여러 무슨 사기라든가 등등의 어떤 부분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독점을 통해서든 문화적 독점을 통해서든 경제적 독점을 통해서 또는 그것을 매매하면서 여러 가지 얻게 되는 생산과정과 무관하게 얻게 되는 그 이익은 다 이제 수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폐 금융제도를 통한 수탈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무역 달러가 아무리 많이 나도 지금까지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누적 무역 적자로 하면은 그 금액이 지금 미국의 1년치 GDP 이상을 아마 초월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돈만 찍어내면 다른 나라 물건을 공짜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시적으로. 그 얘기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 화폐에서 세계 화폐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달러를 축적해야 되고 달러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그냥 찍어낸 종이 조각을 아주 비싼 가격에 물건을 주고 이제 사는 셈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 지배국인 미국한테 많은 경제적 부를 공짜로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 세계 화폐 제도를 통한 수탈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수탈의 영역은 끊임없이 많은데 호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수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잘못생긴 사람을 수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탈자가 원해서 수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아도 수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호워드나 빰파레이스는 착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모에 의한 착취. 외모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착취가 일어난다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막스적 개념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수탈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왜 수탈이 되냐면 잘생긴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톱스타들이 많은 돈을 버는데 그거는 그 못생긴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모를 선호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눠 가져야 될 거를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최고 1인자가 모든 걸 다 빨아들여서 먹게 되는 구조인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랬을 때 그것을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수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스 개념은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근데 단 우리는 외모만 가지고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지식이라든가 지능도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은 수탈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누가 진짜 아주 불리한 조건에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타고난 첨부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빰파레이스 용어로는 착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막스의 용어로는 수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모는 피수탈자지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타고난 지능이 평균보다 좀 높다면 그 부분에서는 수탈자가 될 수도 있는 네, 그것이 다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리한 신체적으로 또는 타고난 것이 불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피수탈자인데 그 경우는 이제 예로 드는 것은 빰파레이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소득 이상으로 수탈당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추가로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 또는 더 많은 기본소득을 주어야 된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스적 용어로 이거를 저는 수탈로 번역을 한다면 빰파레이스가 굳이 착취 개념의 외연을 넓히고 또는 호워드도 착취 개념의 외연을 넓히고 그래서 이제 막스를 좀 넘어서서 기본소득을 조기에 실현하자라고 주장하는데 막스한테도 이 수탈 개념이 있고 그 수탈 개념은 빰파레이스나 호워드가 봤던 것보다 금융, 화폐 이런 불로소득에 의한 투기까지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본다면 더 많은 기본소득의 원천, 불평등의 원천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더 많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전의 가능성도 막스주의를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내가 수탈자인지 비수탈자인지 한번 네, 착취와 수탈의 개념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불평등의 원천이 기본소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해커들이 자본주의를 깨부술 수 있는 혁명가들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커가 지식을 소유하고 독점하는 거를 수렁에 쳐서 많이 공유하게 한다고 난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 봤는데 그분이 진짜 다 와닿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우리 제목도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다 공유하고 같이 소유했을 때 정말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그 시간적으로 좀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시, 수탈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착시 혼란스러워요.
기본소득인데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글은 사실상 철학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분석을 갖고 있는 글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저는 이제 복지 연구자입니다. 복지 연구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에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연구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복지 연구자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찬성을 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진보적인 복지학자라 할지라도요. 그렇지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보편성에 있어서 보편성의 극대화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우리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또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복지국가의 복지국가를 연구하다가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느꼈냐 하면은 보통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면서 시민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복지 서비스가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면은 어떤 차별 없이 제공되는 그런 국가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2차 대전 이후에 베버리지형 복지국가가 등장할 때는 정액급여라든지 보편성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복지국가가 등장을 했고 그것이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이 복지국가 정치의 상황을 맞으면서 복지국가는 보편적인 어떤 복지국가보다는 개인의 책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자조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 그것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워크페어를 필두로 해서 그런 복지국가가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활이라든지 법석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자활 조성, 근로능력을 활용한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능력, 의지가 있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복지급여가 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이 결정 단계에 있어서 그 어떤 근로 의무라든지 소득자산 기준 때문에 이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복지국가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복지국가가 특정 어떤 계층의 복지만을 대변하고 있다 하는 비판에 노정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복지국가라고 할 때 그 권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워크페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복지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받아들여지기 쉽기 위해서는 이 권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의무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권리와 의무가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식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를 강조하면은 사회적 생산물을 받은 사람은 그 생산물에 대한 공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고의성이 되기 때문에 과연 기본소득이 고의성과 대립되지 않고 고의성을 촉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문제의식으로 삼았습니다.